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말은 전방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아들에 대해 제기한 입시비리 의혹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실현성에 대한 입장, 또 경제정책 계속 내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논문 얼마든지 검증하라. 자, 이 후보에 이어지는 토론 압박에 대해서는요, 물타기 정치 공세다, 그리고 중범죄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연말연시 후보 토론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올 텐데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탄절에도 이 후보 산타들의 선물은 없었는데 연말에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성토가 정부를 향해 있죠. 그런데 유통업체들이 공급업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당 감액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공생해야죠. 함께 살아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연말을 맞아서 보수 최고 입담가들과 함께 스페셜 진격의 보수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단단히 해주십시오. 이어서 사건본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의 빨간색 스웨터, 연말 느낌. 하얀색으로 C자가 그려져 있어요. 네, 또 C사 평론가니까. 클럽이죠? 클럽의 약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요새 9시에 끝납니다. 못 가시는 거 알죠? 예, 알겠습니다. 청년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의 네. 기성세대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지금 요 첫 번째 뉴스, 재밌는 뉴스인데 이게 그래도 이 자리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자, 생일이 지나면이죠. 만 18세가 되면 고3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였는데 네. 이젠 출마도 가능하다. 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만 25세가 돼야 가능했었습니다. 누가 정했어요? 왜? 그 이유는? 25세가 예전에 만들어진 게 계속 좀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48년에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서요. 네. 만 25세가 돼야 국회의원 출마 가능했던 것을 만 18세로 피선거권이죠. 그렇습니다. 피선거권, 그 나이를 만 18세 낮추는 법안, 이걸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게 법사위, 본회의인데 여야가 어제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도 다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 가능해지게 됐고요. 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단 대통령 선거 이것도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지금 만 40세 이상으로 그렇죠. 돼 있죠. 근데 이게 피선거권자 연령이 별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 돼야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바꾸면 당장 내년 선거, 내년이라고 해봐야 이제 2달 열흘이 딱 남았더군요. 네. 오늘로 D-70. 자,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잘 된 거죠? 일단은 이제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렸을 적부터 내 소중한 한 표에 눈이 뜬다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 13대가 홍기훈 의원 당시 나이입니다. 네. 35세, 14대 조일현 36세, 15대 김민석 31세, 16대 임종석 33세,
17대 김희정 33세, 18대 양정래 30세, 19대 김광진 30세, 20대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였던 김수민 의원 29세, 그리고 20대 지역구는 김혜영 의원으로 39세였습니다. 그 이제 유호정 의원 이번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죠. 전용기 의원과 거의 뭐 유일하게 20대 의원이었긴 했는데 20대 국회의원이 앞으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물론 자기가 자산 관리를 잘했다면 모을 수 있었겠지만 1,500만 원 이제 시작금이거든요. 코인으로 1,500. 1,500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을 해야만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자금의 벽이 매우 높긴 하나 상징적인 법안이 통과됐고 예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매주 아주 유의미했고 이와 더불어서 가야 될 것은 이제 정당 가입 연령을 또 하한 조정을 해서 네. 좀 어렸을 적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심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학생이지만 만약에 만 15세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비록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지만 우리를 위한 공약도 직접 발의할 기회를 달라. 네. 적어도 정당 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야 모두 선대위에 이번에 고3 학생들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있으면 네. 아마 조금 더 학생들이 원하는 공약들도 우리가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에 딱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늘 이 학교, 교실을 정치의 판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권 준회만의 엊그제 같은데 그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아니 정치인들이 정치를 왜 자꾸 더럽다고 얘기를 하지?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접하면 안 될 무슨 마마호환처럼 정치를 왜 자꾸 이 때가 탄다고 생각하지? 정치가 깨끗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이 정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요즘에 그 민심은 놀이터에 있다고 하더군요. 유치원생들이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럼 그게 여론이 된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놀이터 민심 뭐 이런 얘기로. 자, 그래서 바로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어제 꺼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근데 또 하나 무리가 좀 될 것 같은 얘기가 네. 이 중국과 한국의 청년들이 서로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맥락입니까? 예, 우선은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얘기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는데 특정 국가의 집중도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답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과거엔 그렇지 않은데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미중 간 이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교도 실패했고 청년층은 한중 간에 서로 싫어한다. 네. 그래서 근거가 좀 있나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 보도된 내용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부각을 시킨 건지 시기나 사건마다 뭐 그냥 중국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혐한 정서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게 주로 역사 공정 이럴 때 벌어지잖아요. 네. 사안마다 근데 이거 다른 이렇게 상황. 보편화할 수 있는가? 이거 반론이 막 나왔겠네요. 정부에서. 이거 사실은 예전에 두테르테라는 발언을 했다가 앞으로 필리핀이랑 외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 현역 대통령인데. 네, 이런 표현이 나와서 특히나 주요 국가들 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분명히 비판을 받았고 또 주변에서도 경고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또 나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선 후보기 때문에 민간인이면 모르겠지만 네. 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윤석열 후보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어도 강하게 비판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했어도 비판할 것이고 심상정 후보가 했어도 강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공식적으로 돌아간 적이 없고요.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중국을 싫어합니까? 중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싫어합니까? 공식적인 여론조사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 25%가 중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 다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더 늘리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면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서로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듣기에 좋은 발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은 사실은
뭐 중국에서 항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사과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런 게 누적이 되면은 네네. 과연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발언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노동 발언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또는 뭐 하나의 이미지화하는 비판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요. 지금 이미 당대당 설전으로 이제 비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 네.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1망원도 부족해 이제 국경을 넘는 망원까지 한다.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게 강한 비판을 날렸고요. 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종 외교가 국민의 반중 정서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을 네. 오히려 좀 지지하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외교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비화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또 전문가들 입장이 나올 텐데 전문가들의 스펙트럼도 양쪽 다 외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었던 국가 중에 네. 미국 빼고는 사실은 버틴 국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근은 호주인데요. 네, 호주도 있었죠. 호주는 최근에 이제 석탄 석탄 문제가 안 있었죠.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과의 히토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상 뺏기를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들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중후반에 마늘 파동 한번 세게 한 번 있었거든요. 네, 네. 중국과에 대한 굴종 외교를 해서 그러면 무역 의존도를 낮추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출하던 나라를 다른 수출 국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네. 이 문제가 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들은 어떤 타격을 입을 네, 겁니까? 네.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중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드 사태로 한참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한류 콘텐츠도 그렇고 롯데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대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흔히 말하는 민간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그런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더 큰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은 특히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국제 무대일수록 좀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자리가 높아진 중국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은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상공회의소예요. 상공회의소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경제인들이 모인 네. 그런 이제 집단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얘기해 버리면 경제인들한테는 더 타격이 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TPO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때와 장소에 맞는 발언이 좀 나와야 한다. 아마 앞으로 이런 발언 똑같이 절대 못 나올 겁니다. 네, 그래요. 한번 이제 강하게 이제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반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신중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편 윤석열 후보 어제 또 다른 모임이었어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게 있고 지금 오늘입니까? TK로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북 일정을 경북에. 소화를 하고요. 내일 이제 대구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네네. 어제 이 토론회에서 질문 나왔던 게 사면된 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은?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뭐 그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뭐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뭐 정치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수사 팀장으로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입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좀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 이거는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일정을 좀 앞두고 박 전 대통령 향해서 확실하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금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얘기나 이런 걸 좀 얘기를 들어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조원진 대표 그렇죠.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또 이번에 조원진 대표가 네. 또 대구 경북에 또 내려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네. 대선 후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민심 어떻게 네네. 다독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거대 보수, 강성 보수 또 이제 TK 지역을 놓고 민심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우리 시사본부에서 네. 친윤 평론가로 유명하신데 아까 외교 발언은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미안하다 하는 사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형 집행 정지를 했었어도 되는데 굳이 사면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이게 건강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끝까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 사람보다 감옥에서 진짜로 더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일단 고령이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똑같은 대통령이 감옥에 현재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또 온도차가 TK.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TK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TK의 많은 주민들이 인터뷰해 보면 최순실을 잘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명한 최서원 씨를 잘못 만난 거야. 사람을 잘못 들였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 지역을 갔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으니 별로 이 비선 실세가 없고 본인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임기 중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온도 차가 굉장히 컸고 똑같은 TK이긴 하나 포항 출신이죠. 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민심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또 TK는 이제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유화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 지역 방송을 좀 많이 봤어요. 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답변대로 답변을 하시는 대구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검사 직책대로 한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 미워서 그랬겠어? 라고 하는 인터뷰가 네. 많아요 진짜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서와 맞닿아서 비슷하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고 지금 이제 보수의 또 본산, 뭐 텃밭, 심장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자 그렇게 한번 이 어떤 행보가 나오는지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한번 오늘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권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 얘기도 잠깐 짚어볼까요?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 행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아들 문제에 대한 이제 강한 부정, 거짓말이다. 이 이제 역공 외에는 어떤 이야기들 나왔나요? 네, 뭐 연일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네네. 이 기준을 현행은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렇게 돼 있는 기준을 올리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 기준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네네. 지금 9억이거든요.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6억 원, 5억 원은 네. 공시지가예요? 이게 지금 시세예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겠죠, 기준이. 예. 네. 그래서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뭐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을 넘었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 이 기준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1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최근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거 언급했잖아요. 네. 이제 이 취득세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좀 꺼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지율이 조금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데는 부동산 민심이 아직 안 돌아왔다. 예.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민심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의 집중 포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이 수도권 서울은 네.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었다. 네. 이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시세라고 하면 우리 공시지가는 한 7억 내외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70%. 근데 6억까지 확대. 그럼 좀 또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이게 올리긴 했는데 혜택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러면 효과는 떨어질 테니까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연히 더 크게 풀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또 결국은 민주당의 또 코어 지지층은 투기 강풍 수요를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나 또 중도까지 또 확장해 보면은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현 정권에서 빼앗아 갔다 또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늘릴 수도 없고 현행으로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공급의 사인을 계속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모든 대선 후보가 주택의 공급 신호와 함께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앞으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뭐 250만 호가 최대치로 나오는데 양당 후보 모두 네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드라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네. 공약.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수세에 조금 몰리면서 전환시키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는 집을 사면 네.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거래세입니까? 거래세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네. 거래세는 낮추거나 유예하고 보유세는 올리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취득세 아까 얘기하신 게 실거래가래. 아, 실거래가였군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네네. 좀 6억 가지고 되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아파트의 수 경우에는 있죠. 이게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해당이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라고 보면은 웬만한 이제 중상급의 아파트 이제 10억 넘었다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 평수도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네네. 가격 얘기로 말실수를 해서 네네. 민심 위반이 된 적이 있었는데 뭐 몇 억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였다면 뭐 우리 지역구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값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 기분 나쁜 거고 속상하고. 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이사 갈 일이 없는데 우리 동네는 비싼데. 우리 동네로 오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그런 때문에. 말실수는 네. 정말 많아서 네. 정책 위반자나 담당자 책임자나 하면 안 되는데 네. 과거에 장모 정책실장이 왜 굳이 강남에서 살아야 네. 됩니까? 저는 강남에 살지만 이런 지금 얘기가 되면 이건 화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얘기 나온 것도 집보다 집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다 현 정권 고위공직자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결국은 제가 김현미 장관 예시를 들었던 이유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금액으로 땡길 수 있는 대출을 끝까지 땡겨서 갈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그래요. 그 아파트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실효성, 체감 효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정권 재창출을 지금 이제 끌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니까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도 해소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귀에 쏙 들어왔던 건 파격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자 어떤 대책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또 양 후보를 비교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2시 42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보죠.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제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어렵고요. 그 가운데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1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지금 교통량 많이 없는 편인데 곳곳으로 눈길 주의 구간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부터 수원 나들목까지 11km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쪽은 수원 부근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순나들목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곳 장순나들목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성남 부근과 서안안 부근에서 짧게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그냥 여야를 묶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 토론. 이 토론이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선거 기간에 3번 하는 거니까 2월 15일부터 네. 3월 9일 전까지예요. 3번 한다 치고. 그럼 지금 이제 1월과 2월 중반까지는 그럼 양자를 함께 볼 수 있는 토론 없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소수정당 후보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한번 이제 부각되기 위해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건데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좀 토론을 거부하는 입장은 그동안 일관된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주 강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확정적 중범죄자 무슨 토론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적 중범죄자. 이재명 후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걸 윤석열 후보는 네. 범죄 저진 사람이다. 라고 좀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몸통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네.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좀 강한 메시지를 어제 좀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토론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아니 나도 이제 토론하고 싶은데 상대가 토론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이거 좀 얘기하기 위해서 중범죄자라고 지칭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좀 당황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저를 아무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중으로 꼬집었군요. 네. 조금 조급한 것 같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검사 특성 아니냐. 네. 그것도 특수부에. 뭐 외곽의 설전이 이어질 텐데 당분간은. 네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의 반응을 보면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3번만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역대 최소 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2012년과 같은 박근혜 후보와 2012년도 15번 했대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와 네. 문재인 후보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최소한으로 이제 낮추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지금이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러면 이번 선거의 스윙 보터는 2040이라는 얘기가 양당 모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TV 토론회를 하지 않고 TV 토론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부 유명 대형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쪽 후보가.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 민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층은 20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국민의힘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만 계속하면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국민의힘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환적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토론을 한다고 해서 확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내가 찍고자 하는 후보의 발언만 보고 있거든요. 그 상대 후보가 실수하는 것만 더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토론이 실제 약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탈할 층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지지자층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큰 효용이 있을지 아마 캠프에서 꼭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을 좀 보면 합동 TV 토론 6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마 3번은 끝날 가능성이 큰데 그럼 결국 이제 2분의 1 정도만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죠. 네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그럴 경우에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각 후보들이 뭐 어제도 방송기자 클럽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훈 클럽 토론도 있고 네. 하지만 이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하나씩 살 때 뭐 다 비교를 하잖아요. 쭉 메이커와 또 가격과 또 양과 품질과 다 비교하면서 고르는데 네. 그럴 기회를 좀 없애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와중에 지금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토론하자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토론해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열심히 토론해서. 열심히 토론하자. 네네네.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이제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 꽃놀이 피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꽃놀이패 쓰죠 가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던졌던 메시지가 확정적 중범죄자 무슨 토론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좀 자유롭거든요. 그럼 나랑이라도 하자. 나랑 하자. 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그럼 이게 거예요. 단일화 그림으로 또 확 해석될 수 있는데 둘이만 하면 안 돼요. 둘이만 그럼 또, 하면 안 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 편해요. 하자. 그러면은 하자는 안철수 후보, 하자는 이재명 후보, 하자는 심상정 후보, 혼자 안 한다는 윤석열 후보. 이게 누적됐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안철수 그런데 후보는 이게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할 때 이게 저 여론조사 지지도가 5% 이상 나와야 한 테이블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룰로는.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낮으면 또 이제 마이너 후보들은 따로 토론을 만들죠. 정해진 선관위에서. 토론이 있고. 누가 올라올지는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네요. 결국 뭐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도 좀 여론조사 조사하는 거기 이름 좀 넣어줘라. 넣으면 5% 나온다. 거예요? 그게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 뭐 전화해서 무작위 전화했을 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넣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허경영 후보는 아직 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요청하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김동연 후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중당인가요? 진보당? 네. 진보당에 또 김지현 후보 나도 있다 그러고 네. 거기 후보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네. 토론의 상황,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짧게 박 기자님 여쭤볼게요. 이게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논란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포함되어 네. 있다. 근데 여기 윤석열 이 후보의 대변인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당시에 10월에. 윤석열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김병민 통신자를 대변인. 조회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아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70명 정도가 이렇게 조회를 네네.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들과 뭐 일반 시민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200 몇십 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인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게슈타포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세게 얘기를 했고 게슈타포나 할 일이다. 나 전국- 지친이 되는 할 일이다. 정권 교체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래서 자신들 수사를 자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수사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들어갈 상황이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수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네. 엄중하게 묻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이게 보도된 나온 정황으로 보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걸 이제 통신 자료를 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하는 것은 그 수사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수사기관 부분들. 자체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법원에 뭐 압수수색 영장 받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본인이 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지 몰랐다가 조회를 해보니까 했다는 거예요. 조회를 해보니까 그 기록이 나오더라. 본인이 이제 알아채서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수처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수사 관행에서 못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이 없잖아요. 올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은 안 수사기관에. 데리고 왔고 새로 네. 뽑았고. 신생팀인데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표현한 거랑 다름없는 야, 거죠. 올해 이게 또 만들어진 어폐가 있네. 구단이 관행이라뇨. 이제 검찰의 뭐 수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수사기관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새롭게 뭐 출범한 공수처가 옛날 방식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게 문제다라는 지적,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지금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또 조회했다면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겠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드릴게요. 9017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나라가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범의 비상 신청합니다. 이 비상은 날아오른다는 뜻인데 그래도 틀어드리겠습니다. 9017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희망찬 노래죠. 비상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 반입 가능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해.
어디서? 항공보안 365 검색해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한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으신 옷 아주 예쁘네요. 네, 제가 손수 만든 옷이에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바로 손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손수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 손으로 직접이라는 뜻의 부사로 보통 할아버지께서 손수 써주신 글입니다처럼 존대할 대상이 직접 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뜻으로 손수란 표현을 사용하면 스스로를 높여서 말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 자주 틀리는 표현으로 몸소란 부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몸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직접 제 몸으로 또는 친히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 경우에도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소 경험해 봤습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럴 때는 저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 위 살얼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량이 좀 많은 편이고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 지역이나 강원도 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북도 북부 지역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또 다른 구름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동부나 남부, 강원도 내륙 산지와 충청 북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리거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남부 산지와 남부 동해안, 경상권 해안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 산지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이 지역은 딱히 비 예보, 눈 예보가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대구 9도, 부산은 12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세미탄파 정초추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5도, 습도는 72%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총 유행 규모는 감소세 초입이지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사망률과 연관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었다는 총체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실패한 게 분명하다고 평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은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발사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목표였던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한 이유는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 이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진격의 보수이기 때문에 송년을 맞아서 보수 입장에서 보는 대선판의 위기와 기회 스페셜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최고의 입담가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게 보통 한 분 원로가 나오셨는데 오늘은 젊은 두 분. 진격의 거인이 2배로 늘어난 느낌이에요. 자,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또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대한 꿈 조대원입니다. 멋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꿈은 없어요? 꿈도 있는데요. 일단은 꿈도 있죠. 순천에서 인정받는 게 우선이니까요. 우리 조 위원장님이 원대한 꿈 그러니까 천 변호사님 무슨 꿈일까? 소소한 꿈일까? 아니 이게 옛날에 최민희 그 전 의원이 방송을 몇 번 같이 했는데 꼭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이렇게 길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원대한 꿈 조대원이랬죠. 좋네요. 그럼 브랜드를 좀 만들면 효과가 있겠죠. 자, 그 꿈은 이제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지옥에서 온 헬마우스 인터넷 저인망식 바닥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해내는 임경빈 팩트체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경빈입니다. 이 코너는 요분이 실권자예요. 저 임경빈 작가님이랑 나름 꽤 친한데 사실 정작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맨날 대기실에서만. 대기실에서. 사실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대기실에서 만나면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만나기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오늘 결국 드디어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무슨 말씀? 예, 오늘 불꽃이 튑니까? 네, 걱정됩니다. 네. 자, 우리 조대원 천하람 두 위원장님은요, 같은 정당에 몸담고 계시고 또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지역들을 또 책임을 맡고 계시고 그런데 세대도 조금은 다르시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홍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에 대한 생각도 입장이 같은 듯 미묘하게 다를 것도 같아서 흥미진진한 대목이거든요. 자, 늘 그렇듯이 오늘 그 1인 3역 하셔야 되는 임 작가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딱 70일입니다. D-70 오늘로
2달 반도 안 남은 거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원래 오늘 초선 의원들하고 끝장토론 하려다가 취소했죠 어제. 네. 자 그럼 천 변호사님. 네. 울산 합의를 이끌어냈던 이준석 대표의 공개 자맹 순천으로 가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전 윤핵관인 줄 알았어요. 아 저요? 네, 부산에서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갔다가 순천에서 천 변호사님 찾아가길래. 다행히 저를 저격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었어요. 자, 2030 세대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4.7 재보궐을 겪으면서 보수 정당이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의 내로남불로부터 가장 빠르게 등을 돌리는 게 오히려 20대다라는 네. 걸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필승 전략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어도 굉장히 네. 쉬운 선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스스로 그걸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네. 자기가 오세훈 시장 선거 해봤으니까 아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2030 지향적이고 중도 지향적인 선대위 그리고 좀 더 민첩한 선대위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경선에서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규모도 늘리고 중진들 영입하고 당내에서 세력도 불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고 거대한 선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 방법론들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세력 기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영선이고. 예, 영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던질 거라고는 자기 일을 던지는 것밖에 없고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는 결국 언론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수선한 것 아니냐. 불협화음. 네, 불협화음으로 그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그 연말 특집으로 여기 나오시는 고정 기자, 여야 출입 기자분 중에 야당 출입 기자분은 올해 정치권의 키워드는 이준석이다. 그렇죠. 그렇게 파장이 컸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조대원 위원장님 천하람 변호사와는 생각이 같은 듯 다를 것 같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최근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권에 지금 한 18년째인데 처음 들어올 때 선배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정치판에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좀 싫은 사람일수록 좀 더 칭찬해주고 잘해줘야지. 적어도 그 사람을 나를 지지는 안 해도 중간 정도로 묶어두든지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다면 더 미워하지 않도록 정오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그 방법이 그거다. 네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할 때 늘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네. 대부분의 그렇고 그런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이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당장은 내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내가 이 행동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멀리 보고 움직이는 정치인이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그럼 이게 당장은 지금 현재 가장 힘센 사람이 윤석열인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한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재로 봤을 때 뭐 당심은 고사하고 민심도 이준석한테 점점 떠나고 있다. 차갑다. 예, 그게 조금 강도 조절해서 이준석 대표가 참 실력은 탁월하고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표라는데 윤 후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륜이 부족하구나. 거기에 비하면 이준석을 다루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경륜이 부족하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 다 양비론이신 거죠? 뭐 양비론 얘기하는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둘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둘 다 보기 싫다. 예, 그렇죠. 지금 뭐 높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이걸로 계속 지금 얼마째입니까?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여기서 자루잰 듯한 중립. 그러세요. 예. 기계적 균형 이걸 맞추는데 그래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우리 조 위원장님 누가 좀 더 잘못했습니까? 저는 뭐 그걸 떠나서 가장 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그 어른 잘못이죠. 어른 잘못이고 현재는 후보 아닙니까? 본인이 가장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 관리 능력, 갈등 관리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전화 주십시오. 조 위원장님이 지금 애라고 했습니다. 애. 그러니까요. 저는 조대원 위원장이 평소에 되게 좋아하지만 애 이런 표현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오죠. 이준석 대표가 뭔 애입니까? 내일 모레면 거기도 40이에요. 아니 윤 후보가 입당했을 때 처음에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는 선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아니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젊은 사람이 됐을 때 참 좋았어요. 당이 저렇게 변하고. 근데 보세요. 결국은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역시 애는 안 돼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저도 젊은 축에 드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기회가 뺏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마뜩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를 키우나?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본인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런 걸 막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었냐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죠. 사실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거셌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돌풍에 비하면 오히려 약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국민들이 2030뿐이 아니에요. 6070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그때 기대했던 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당내 문제에 침묵하라고 지지를 보낸 건 아니에요. 아무리 당내 문제, 당내 후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가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진영이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작용됐던 건데 그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 뽑고 뭔가 젊은 이미지, 중도지향적인 이미지가 투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좋은 거는 뽑아먹고 정작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있는 얘기, 팩트 폭행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마. 그냥 우리는 이준석의 이미지만 차용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정당 내에서도 두 분의 온도차가 미묘하게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전 그게 아닌 게 아까 애라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꼬집어서 애라 그랬대요. 이건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어른이 더 잘못했다라고 아까 결론 내리신 거잖아요. 권한이 더 있고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좀 더 품었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좀 다른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여러 가지 해석이 그게 너무 유행어예요. 이거 약간 유행어인데 이거 민주주의냐 아니냐. 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제 포지션을 많이 뺏어 가시면 좀 곤란합니다. 덤비세요. 저도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참 임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아까 조 위원장님이 당심도 싸늘해졌는데 민심도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온라인 민심상으로는 이준석, 이 준스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수의 진격 코너에서 꾸준히 이제 온라인 민심, 보수의 진격 아니고 진격의 보수. 진격의 보수. 저희가 진격하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온라인 민심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민심들을 주로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전에 민심의 어떤 흐름이 좀 지표상 먼저 관측되는 데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반응도 또 그만큼 빠르기 때문인데 최근 온라인 민심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의 유구한 전통 일종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1절만 해라, 1절만 해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소위 이제 울산 회동으로 이어지는 자맹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오죽하면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이제 대거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사의 댓글들도 그렇고 기존에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흐름이 많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대부분 좀 비판하는 논지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사실상 fem코라고 하죠. 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이 이준석 대표한테 좀 비토 정서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제 반대급부로 보면 fem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강도를 더하면서 일명 후보 교체론 어떤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경향성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제 비토 정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굴하지 않고 가서 저희 추정이에요. 1. 윤석열 후보로 이번 선거 어렵다고 보는 건가?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2. 혹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선대위 조직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일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윤 후보 이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목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곤란한 질문도 꼭 저한테. 아니,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골이라고 여기도 원고에 나오는데. 아, 원고에 보수의 반골 이렇게 제가 그렇죠. 소개를 안 했어요. 천하람 변호사는 뭐 2030 보수의 대표 주자고 저는 보수의 반골 이래 적어 나가지고. 아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여러 달 전에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셨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기사가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그때도 내용을 알고 보면 이 깐 게 아니라 네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놓으면 그 문맥이 돼 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아 놓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상황이 되게 어렵죠. 이준석 정도 되면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또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그렇다고 발을 확 빼고 진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는 당 대표잖아요. 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선에 진다, 그럼 가장 큰 비난을 윤석열 후보가 받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준석 너 때문에 졌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중에 대선에서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겨도 이준석 팽시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 분위기. 예, 뭐 아무것도 안 주겠지만 그래도 이기고 난 뒤에 바른 쓴소리를 하면서 그 국민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자기 주특기인 국민들하고 상대해서 나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게 맞지. 여기서만 지면 이준석은 거의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정두원 의원 MB 정부 창출에는 개국공신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선거를 뛰고 딱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반골로 돌아섰잖아요. 그때부터 이 형 이상득 의원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칼도 한번 못 차보고 그냥 계속 돌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타이밍을 잘 이기고 난 후에 이게 쓴소리를 한다. 네, 저는 한 가지 얘기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거는 본인의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2030의 지지도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라는 건 이기적인 욕구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이준석 대표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지키고자 하는 거는 당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당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국 정당화되고 어떤 정상적인 정당으로 거듭난 것이 수도권 당원이 호남 당원보다 비율이 높아지고 조금 더 어떤 호남 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이 아젠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원들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당이 제대로 굴러가고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황교안 오세훈 당대표 선거 붙었을 때 그때 우리 조대원 위원장님도 크게 활약하셨었죠. 김진태 저격하시고. 근데 그때 만약에 당원들이 오세훈을 선택할 수 있는 당이었다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렵게 유입된 2030 당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지만 페미니즘이 아닌 다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지향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완고하지 않던데요? 그런가요? 페미니즘 정당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당의 최상층부만 뭐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늘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6070만 있고 영남 당원만 있는 그런 당이면은 이 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 너무 짠 소금물을 좀 희석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저는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많이 읽힙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결정, 또 이준석 대표의 결정. 이게 지금 빠르게 뭔가 나와야 수습 국면으로 갈 테니까 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육성으로 듣고 이 두 분의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이 30대라 해도 그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또 오른 분이고 그리고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을 또 이 여의도 정치에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의 책임,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그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서 그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끝에 보면 스스로 판단해서 잘 할 거라고 믿는다. 요게 이제 결론부예요.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인터뷰를 듣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오면 된다. 선대위로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다. 자리도 있다. 비워놓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쪽은 윤 후보가 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똑같았어요. 울산으로 달려갔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정치인이다. 이 얘기가 나와. 여기 칭찬은 있는데 압박도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모레면은 연말이고 토요일이면 이제 새해잖아요. 오늘 내일은 풀려야 되는데 출구를 좀 만들어 주시죠. 조 위원장님. 아직 윤 후보가 배가 덜 고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덜 고프고 덜 급한 것 같고. 윤 후보가 안절박하다? 예. 사실은 2030 세대 방금 이제 천하람 위원장하고 저하고도 나이가 한 16살 차이 나다 보니까 네네네. 세대가 다른 걸 느끼거든요. 비슷해 보이시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라디오라서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끔 보면 2030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벌써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때는. 우리 때는 다 통했는데 한 10년 정도 후배들한테 통했는데 그 밑에 후배들한테 이런 말 하면 발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서와 워딩을 아직까지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 자존심이 강해요. 이게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이제 세파에 이렇게 순응도 하고 찌들려가지고 저보고 예를 들면 젊은 놈이 이러면 어른들이 맞네요.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맙죠. 젊다고. 예, 2030한테 젊은 양반이 그럼 되냐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도 사실은 지금 공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윤 후보가 필요하면 내가 선대위 들어가겠다. 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받아쳐버리니까 그 오후에 내가 언제 들어간다 그랬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선을 또 끊는 거예요. 또 바꿔버렸어요. 존심에 살고 존심에 죽는 특징을 딱 이제 이해를 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다 내 잘못이다. 내 부득의 소치다. 그래. 이러고 잡고 나머지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달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코너로 몬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천 변호사님.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입장이? 네. 이거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다시 복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좋겠다. 우리 임 작가님 말씀처럼 1절만 해라 이건데 여기서 또 그냥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하겠다라고 돌아와야 되는 그건 것 한다고 같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울산합의에서도 그 얘기는 됐다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너무 꼭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와라 압박하지 말고 그러면 당대표로서 후방에서 저를 좀 지원해 줘라. 네네. 지금같이 불편한 관계만 차츰차츰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한 번에 또 갑자기 막 같이 소맥 마시면서 막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부담스러운 거 하지 말고 조금씩 같이 활동하는 걸 늘립시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다고. 빨간 후드티가 또 생각나네요. 사진 찍을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KBS의 자로젠 듯한 패널로서 그럼요. 중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찾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안을 충분히 이제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최근에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좀 우왕좌왕,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함익병 씨를 이제 영입한다고 했다가 보류.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극우적인 발언들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뺐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을 때는 노재승 씨는 들어와서 있다가 그렇습니다. 과거 발의 문제가 돼서 이수정 교수가 들어왔을 때는 페미니즘 얘기. 그 다음에 노재승 씨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또 극우적인 논란. 그 다음에 신지혜 씨를 영입했을 때는 또 페미니즘 얘기. 어저께는 또 이제 최인호 씨라고 예전에 이제 대변인 토론 배틀에서도 나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티 페미니즘적인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예요. 음으로 갔다가 양으로 갔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혹은 이 선대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냐. 2030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젠다를 좀 갖고 있긴 한 거냐.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치 이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제를 좀 뒤엎고 싶은 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2030에만 소구력을 갖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될 때 사실 전 세대 고른 지지를 받았고 당대표 지지율 조사 이런 거 해도 뭐 송영길 대표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의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실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유재석 씨 정도 되지 않는 이상 누구를 영입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 뭐 정도도 뭐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최영일 선생님 그 정도 아니고서는 그러면은 망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지혜 씨나 뭐 이런 분들은 보면 호불호가 있고 네, 맞아요. 그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주 넓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호인 분들보다는 불호인 분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는 정치판에서는 정치로 들어올수록 그게 또 불호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당을 옮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영입해서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스탠스로 영입을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준석을 대체하는 2030이라는 사람은 정치권 내지는 우리나라 사회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준석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체할 사람 모으자 이거는 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봅니다. 자, 우리 지금 PD님이 부조정실에서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40분을 특집 시간을 줬는데 이준석으로 40분 다 채울 거냐? 지금 질문 안에는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기된 뭐 상납 저희 의혹 제기가 있고 고소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또 창당설 이런 얘기도 있고 재밌는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준석 대표 출구 전략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 발언이어서 이거를 뽑아봤어요. 어제 이제 그 뭐 1인 1실언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제는 중국 발언이 오늘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번 듣고 오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이 국민들 간의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정부의 그 어떤 그 정책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신문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해도 이게 결국은 원칙 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서로 국민들 간의 소통과 관계를 더 좋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게 최근 뉴스라서 뽑아봤는데 중국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죠. 조 위원장님.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신 것 같고, 예, 또 뭐 중국 좋아하는 사람 몇 되겠어요.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제 실언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게 결국 정치력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고 그리고 국정 정반에 대한 장악력의 문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천 변호사님. 네, 저도 이 중국이라는 아젠다를 잡은 거는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뭐 자기들 거다, 뭐 반중 정서가 실제로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워딩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할 것 같은 편한 워딩이 나왔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더 다듬어서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득점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네,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양국 청년 얘기는 굳이 안 넣었어도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실언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최근에 특히 이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그 보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조금씩 거론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워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알려다 있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신문들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마침 이 시점에
마침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일종의 이거를 어떤 전세 역전을 위한 어젠다 세팅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교역에서 수출 또 수입 여기 이제 제1 교역 국가다.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이거든요. 그럼 교육 문제를 하면 되는데 청년 정서 문제가 약간 좀 힌트가 어긋났다 이런 얘기인데 자 구설도 구설인데요. 두 분한테 너무 궁금한 게 선대위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커서 문제다. 육본부 체제가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듣는데 또 지각을 했어요. 이 지각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 선대위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 스케줄 관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하세요. 예. 네,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가볍게 토스를. 그러니까요. 연륜이 느껴집니다. 공이 지금 콩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대선 후보들이 원래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고요. 보면, 의원들이나 이제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후보가 했으면 좋겠는 거를 무리하게 끼워 넣을 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빠듯한 일정이 뭐 더 이렇게 뭉개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다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자주 늦는다라는 언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최소한 당분간만이라도 선대위가 좀 스케줄을 이렇게 좀 잘 짜야죠. 여유 있게. 그건 맞습니다. 임 작가님 빨리 잡아 올리세요 인터넷에. 천하람 대선 후보 원래 많이 늦어. 원래 많이 늦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좀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차원이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이 지각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터넷 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랑 자꾸 연결이 되냐면 윤석열 후보가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와 자꾸 연동이 됩니다. 그게 이제 푸틴 스타일이죠. 그렇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년층 중심에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뭐 점심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가 좀 점점 더 사리부터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고정이 돼버리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프레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저도 하더라고요. 그거 공감하는 게 최근에 보니까 그 김건희 씨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부의 말로 늦지 않게만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부인에게 댓글 보니까 너무 늦지 말아요. 본인은 당신이지 않았어요.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 작가님 말씀에 공감. 이게 이제 청년 커뮤니티에 많이 달렸고 이제 언론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주로 청년들을 많이 기다리게 했어요. 초반에 뭐 40분, 뭐 1시간.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해놓고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또는 방송에 늦어서 방송이 대기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선 후보들 행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통상 한 5분, 10분은 그냥 양해가 돼요. 근데 30분 이상은 이건 좀 사고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선대위가 관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중도층 윤석열에게 좀 마음이 떠나는 중이다. 최근에 이제 지지율 비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의 위기 맞다 아니다. 조 위원장님. 저는 현재 그 여론조사 흐름이 아주 우리 당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는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게 뭘 말하냐면 국민들이 지금은 내가 이 중도로 빠져 있든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점점 낮아져서 앞으로는 이재명한테 그래도 마음이 갈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지지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안에. 당선 가능성. 그래서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공정과 정의를 더 잘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냐? 그건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데 5% 안짝으로 이겨요. 그런데 경제를 잘 이끌 것 같은 후보는 누구냐? 이재명이 10% 이상 이겨요. 국민들이 사실 공정과 정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늘 말은 그래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대선 때마다 최우선 과제였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아젠다를 뭐 차를 뺏기고 지금 상 하나 받은 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충청권 민심이에요. 이게 늘 충청권이 대선 판도에 바로 밑에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친이 충청 출신이라 해서 처음에는 표를 받다가 윤석열은 적어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고 이재명은 올라가고 심지어 역전된 여론조사 수치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표가 아주 우리 당이 안 좋은데 이걸 놓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사과 기자회견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중후반 여론조사에는 그게 반영됐을 텐데 김건희 사과로 배우자 리스크를 턴 것이 맞느냐?
천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완벽하게 털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저는 김건희 씨 사과를 보면서 애초에 타겟 청중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 그리고 607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김건희 씨가 워낙 이제 언론의 모습을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더 과대하게 상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좀 잠재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이 흔들리는 부분.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중도층 표심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조금 더 일관되게 가족에 대해서 뭐 본인이 기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중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 사면초가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사면처가 이런 말이 또 온라인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자, 이 관련하여 지금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 토론 압박하잖아요. 주로 정책 얘기를 하겠지만 또 날이 서면 서로 이 리스크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검증이라는 또 미명하에. 그런데 결국 그 윤 후보 얘기를 좀 계속 들으면 선거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관하는 딱 3번만 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조 위원장님 이게 바람직한 건지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네. 그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뭐 거짓말쟁이하고 범죄자하고 토론이 되겠느냐. 그런데 국민의 입장은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당신들은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나왔으면 심지어 둘 다 문제 있고 비유감도도 높고. 각자 자기들이 그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질문받는 토론에 가서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둘 간의 토론을 해도 몇 명 보냐고 얘기할 정도면 각자 하는 토론 누가 보겠어요. 그걸 재미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이 표를 주는 국민들의 그 주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토론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캠프도. 근데 토론이라는 거는 해보면 사실은 각자 주장이 분명히 있으면 누가 이기고 지고 없어요. 그렇죠. 말빨 좀 더 잘한다고 막 말을 많이 한다고 국민들이 저 사람이 토론 들어가서 그 정도 수준의 국민이 아닙니다. 알맹이 빠짐없이 알맹이도 없이 그냥 얘기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전 투구 속에서 처음에는 이재명의 각종 의혹으로 우리가 그 선거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각종 우리도 의혹들이 터지고 구설수가 터지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서 지금 도리어 수세에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계속 드러나고 이재명은 기존에 알려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빨리 전환하려면 차라리 토론을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국면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선 16번 토론했는데 누가 봤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전 그때 좀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가 1대1 맞짱 토론도 홍준표 후보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더라고요. 잘했었어요. 그래서 부딪히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피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꼭 다뤄봐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육성으로 전해졌죠.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기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그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자,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 전격 사면이 나오면서 많이들 놀랬죠. 그다음에 쭉 나온 얘기가 이 여야 누구에게 유불리하냐 대선판에서 이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미안한 마음, 인간적 감정 표현이 나왔고 오늘 TK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천 변호사님, 네. 아까 이제 얘기 발언 기회가 이쪽이니까 이 윤 후보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TK에서 느끼는 바를 잘 캐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안한 마음까지는 정치적으로 저는 되게 좋은 수사라고 네네네.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과거 탄핵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탄핵의 강에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K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그때 자기의 직업 내지는 어떤 자기가 맡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했다라는 걸 많이들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헤집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TK 6070 분들은 이미 윤석열 후보 지지로 굉장히 공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설프게 TK 민심을 달랜답시고 뭔가 탄핵의 정당성을 흔드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TK 표심에 모르겠습니다. 1, 2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이나 전체 선거 판세에는 10 이상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한에서 인간적인 미안한 감정 정도를 드러내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조 위원장님,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한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은 좀 이렇게 갈려요. 네네, 보수권 갈리죠. 내에서도. 보수 내에서도 갈리죠. 친이계가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윤석열 선대위를 장악하고 있는 쪽은 친이계예요. 과거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임태희 이런 분들 쭉 있는데 그 친이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과거 주군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넣고 싶은데 또 친박계들한테 물어보고 태극기 부대들은 어디 감히 우리 박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하고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불쾌하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이런 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수한테 박 대통령 사면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 사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던 게 지금 대구 경북도 보세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우호적인 말을 하니까 당장 10%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대구 경북의 정서는 뭐냐면 탄핵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하고 죄에 비해서 벌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불리한 건 뭐냐면 당신이 그때 45년 때렸잖아. 살인자들도 보통 20, 30년인데 45년 때렸다는 거는 당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조국 전 장관 쪽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물어보니까 근데 당신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해? 뭐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어서 이게 또 민주당한테 또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처럼 약간 결국 이제 수사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인간적 연민이나 뭐 미안함을 표시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수사일 텐데 어제 발언은 사실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답지 않은 좋은 모습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을 뜯어보면 뭐 삼성 수사를 나는 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죄로 이제 조금 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 발 빼는 듯한 모습. 그게 사실 사면 발표가 난 직후에도 2019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거부를 했는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가 결정한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빼는 자세. 이게 사실은 올해 6월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연설을 통해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정면 돌파를 했던 거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물러난 것 같은 행보란 말이죠. 그게 뭐 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할 땐 정면 돌파를 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서 연민을 표시해야 되는데 연민이 앞에 와버리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라는 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브랜드니까요. 끝으로 임 작가님한테 여쭤보려던 게 그건데 지금 마지막 답변 잘해 주셨어요. 뭐냐면 TK 지역에 오늘 가서 메시지를 낼 때 천 변호사님 아까 유혹,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선을 지켜라. 이 얘기에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요. 다음번부터는 두 분을 각각 원로 중진 대우로 따로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특집이죠. 연말 특집. 이 진격의 보수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청 당협위원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물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걸 청취자 본부장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다 좋아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젊을 때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한 해 동안 이런 강력 사건이 없는 것도 사회의 평안이고 복인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건 사고를 결산하는 시간으로 꾸려보죠.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세모녀 살해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김태현 그리고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지금 연내에 1, 2심 선고까지 다 났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는 3월 23일 발생했고요. 네. 25일 날 이제 체포가 됐는데 1심은 이제 무기징역이 났고 이제 2심 진행 중이고요. 2심은 아직 판결은 안 나왔군요. 예,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 증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스토킹 살인. 네. 그러니까 4월에 지정됐지만 10월에 발효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토킹 살인 사건이지만은 그 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 상당히 잔혹하게 세모녀를 살해한 아주 극악한 사건이고요.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에서 노래주점에서 그 손님으로 온 분을 잔혹하게 훼손해 갖고 2심까지 징역 30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3심은 아직 내년까지 넘어갈 거고요. 네. 예. 허민우 사건 들어가는 CCTV는 있는데 나오는 건 없었고, 그렇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 술값 시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안에 있는데 루미놀 검사,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훼손 흔적이 나와 있는. 이 세모녀 살해는 좀 또 청취자분들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연말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인데 3월에 터진 노원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미제 사건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발생을 올해 4월 3일 날 했던 부산 시악산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요. 70대 그 어르신께서 참변을 당하신 사건인데 처음에는 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한 40명 정도의 용의자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부산 지역이 그러니까 CCTV도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미제 사건이고 해가 넘어가면 이제 전담반을 꾸려서 체포를 더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2000년대에서 2009년에 발생했던 보통 우리가 제주 보육교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 증거 훼손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 문제도 있어갖고 다시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용의자는 명확합니다. 그래요? 택시 기사가 그 당시에도 용의자였었고 2015년도에 수사 재개됐을 때도 그 용의자를 체포해갖고 구속을 시킨 다음에 사실 그 유죄를 받아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가 실제로 이 사람을 유죄를 줄 만큼의 높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어떤 옷감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라 그러나 꺼풀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CCTV 같은 경우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사팀이나 검찰 측에서는 한 8, 90%는 확신하는 것 같건데 문제는 판사님들은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95%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그래서 거의 확실해야 유죄 판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된 거죠.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이 살인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던 바로 그 어린이 사망 사건하고 비슷한. 태연이 사건과 비슷한 그때 태연이 사건도 이제 용의자는 명확하다고 가족들은 지목을 했는데.
자, 그 외에 또 올해 역시나 끔찍한 사건 사고 많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뭐 기억나시면 그 일본도로 그 이별 그 별거 중인 아내를 잔혹하게 그 장인 앞에서 살해한 사건.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있었고. 예. 그래서 좀 그때 떠오르는 게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말했던 기사가 저도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별 살인 말하자면 분명히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종의 스토킹 비슷한 형태고 일종의 거리 유지가 되면서 보호가 되면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기억납니다. 백광석 사건, 그래서 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죠. 이것도 그 모친과 결별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그 아들을 아끼는 아들을 살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아니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아들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백광석은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끼는 아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매우 잔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문자 보낸 것 자체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해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코로나 시국에서 계속 벌어졌던 게 친족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거 사실 입에 담기도 뭐한데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의붓딸을 물론 300차례 넘게 성폭행했던 사건. 이게 너무 잔혹해서 입에 담기도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물론 이건 좀 가장 좀 심각하지만 친족 성범죄가 1년에 한 400에서 500건 발생합니다. 400에서 500건이요? 하루에 한 건 이상이네요, 평균. 그렇죠.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생후 몇 개월 안 된 또 의붓 자녀를 딸을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사건도 최근에 중형이 떨어졌고요. 중형이 떨어졌죠. 양모 씨. 맞습니다. 자, 요거는 좀 프로파일러 배 교수님 영역은 아닌데 지금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미담은 없었나요? 그 은혜 갚은 백구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백구면 강아지. 그러니까 유기견으로 버려졌는데 그걸 거두었던 할머니 댁에서 살다가 그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가 걸려서 바깥으로 이제 실종됐었는데 그게 8월 이래도 저기 밤새 춥죠. 그렇죠. 그 백구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체온을 유지해서 그 다음 날 구하는 데 도움이 돼갖고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게 드론으로 이제 그 적외선 촬영을 해서 찾아냈는데 이게 CNN까지 실렸습니다. CNN까지 난 그러니까 은혜 갚은 백구 사건이라 해서 사실 인간보다 더 이런 그러니까 너무 하세요. 사람은 잔인한 사건만 주고 미담은 결국 개가 이쁘고 사람 미담도 좀 골라주세요. 아이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을 정리해봤는데 한 해 동안 참 많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인 것이고요. 자, 이 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경찰이었고 경찰의 사실 부실함, 무능,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아버지하고는 남자 경찰 1층에 있고 또 여성 경찰분이 위층에 이제 자녀 모친과 있다가 흉기를 들고 온 위층에 층이남 뛰쳐내려왔던. 근데 거기서 대응을 부실하게 하는 무력하게 했던 그 경위 두 사람은 해임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남경 여경 문제처럼 됐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둘 다 자리를 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마포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황예진 씨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처음에는 이것이 그 피의자가 구속이 안 돼 갖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구속되고 살인죄까지 얘기됐지만은 초기에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진해 갖고 이 부모님께서 너무 통탄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자, 사건 이후가 궁금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굉장히 좀 기분도 오싹하고 이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반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1심 닫고 2심에 검찰 구형까지 갔습니다. 1심은 8년. 그리고 이게 성모 씨가 이제 어머니고. 그러니까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고. 그리고 친모인 줄 알았더니 언니고. 언니 이제. 그 언니는
그 인정을 해갖고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냥 그 유기죄로 유기가 돼서 치사됐죠. 사망한 거니까. 상태로 된 건데, 근데 물론 근데 석 씨는 아직까지도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검찰에 구형이 되자마자 뭐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 거는 본인이 DNA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데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네. 보통 이 정도면 2심 정도면 사실 인정을 하는데 죽어도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친모로 알려졌지만 언니로 밝혀진 그 사람이 낳은 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오리무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찾고 있죠.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찾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474님 청취자분께서 2022년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2년에는 제발 이런 끔찍한 사건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순훈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